백인호입니다. 707 기억 못하십니까? 한마디에 병원 복도가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단순 사고라며 사건을 덮으려 했던 군 간부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707 부대, 특전사 최정예 중에 최정예. 그 전설적인 부대 출신이 바로 여기 중환자실 앞에 서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그는 무시무시한 특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의식불명에 빠진 손주를 걱정하는 78살 할아버지일 뿐이었죠. 군복무 중 집단 폭행을 당해 쓰러진 21살 손주. 사건을 은폐하려는 부대와 뻔뻔한 가해자들. 과연 한 노인이 거대한 조직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40년 전 적진을 혼자 뚫고 나갔던 그 남자가 이번에는 손주를 지키기 위한 전쟁을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한 할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죠.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새벽 6시 기상나팔 소리가 병영 전체를 깨웠습니다. 백지훈은 이미 깨어 있었죠. 어젯밤부터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들지 못했거든요. 옆 침대에서 코를 고는 동기들과 달리 지훈은 조용히 일어나 세면장으로 향했습니다. 강원도 산골 깊숙이 자리 잡은 보병부대는 아침부터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어요. 지훈은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멍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죠. 일주일 전 선임 병장이 동작이 느리다며 때린 흔적이었어요. 백지훈, 뭐하고 있냐?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지훈은 움찔했습니다. 최민재 병장이었어요. 덩치가 크고 목소리가 우렁찬 민재는 중대에서 가장 무서운 선임 중 하나였습니다. 세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시간에 내무반 청소나 해. 오늘 중대장님 점검 있는 거 모르냐? 알겠습니다. 지훈은 급히 세면을 마치고 내무반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미 다른 후임들이 청소를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민재는 그런 지훈을 보며 비웃었죠. 역시 눈치가 없어 이래서 계속 당하는 거야.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더 큰 화를 낼 게 뻔했거든요. 대신 조용히 청소 도구를 들고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어요. 오전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산악행군 훈련이었어요. 완전 군장을 메고 10km를 걸어야 했죠. 지훈은 체력이 약한 편이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절반쯤 왔을 때 지훈의 발이 돌에 걸려 넘어졌어요. 무거운 군장 때문에 균형을 잡지 못하고 그대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야, 백지훈, 뭐 하는 거야? 분대장이 달려왔지만 민재가 먼저 지훈에게 다가갔어요. 이 자식이 또 사고를 쳤네. 정신이 없나?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지훈은 일어나려 했지만 발목이 삐끗한 것 같았어요. 그래도 아프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군대에서 아프다고 하면 꾀병으로 오해받기 쉬웠거든요. 훈련이 끝나고 부대로 돌아온 후 저녁 점호 시간이었습니다. 장병철 중대장이 훈련 상황을 점검했어요. 오늘 훈련에서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예, 중대장님 백지훈 이병이 행군 중 넘어졌습니다. 분대장이 대답했지만 중대장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단순한 실수 정도로 여겼던 거죠. 점호가 끝난 후 지훈은 부대 뒤편 빈 건물로 불려갔습니다. 민재와 다른 선임 병장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백지훈, 너 오늘 부대 망신을 제대로 시켰구나.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나냐? 교육이 필요해. 그날 밤 지훈은 선임들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먹질이었지만 나중에는 전투화로 차이기 시작했어요. 지훈은 바닥에 웅크리고 견뎠지만 마지막에 민재가 지훈의 머리를 벽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지훈의 의식이 사라졌어요. 새벽 4시 응급실에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백지훈이 군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어요. 응급실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지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환자 상태가 심각합니다. 뇌출혈 의심되니까 즉시 CT 촬영하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함께 온 부대 간부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장병철 중대장은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상부에 보고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중대장님, 이거 어떻게 보고 드릴까요?
일단 단순 사고로 해 훈련 중 넘어져서 다쳤다고 하자. 분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장병철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집단 폭행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자신의 지휘 책임이 문제가 될 게 뻔했거든요. 한편 시골 마을에서 농사일을 하던 백인호에게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훈의 어머니, 즉 인호의 며느리였어요. 아버님, 지훈이가 부대에서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있어요. 지금 당장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받은 인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알았다, 지금 간다. 인호는 낡은 트럭을 몰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운전하는 내내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손주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병원에 도착한 인호는 중환자실 앞에서 울고 있는 가족들을 봤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흐느끼고 있었고 아들은 주먹을 쥔 채 벽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가? 인호가 조용히 물었을 때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뇌출혈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언제 깰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때 복도 한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대에서 온 간부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일단 가족들한테는 훈련 중 실족 사고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밀고 가자. 만약에 나중에 들켜서 문제되면 누가 말하겠어? 애들한테 단단히 입단속 시켜놨으니까 괜찮을 거야. 인호는 간부들의 대화를 들으며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과거 특전사 시절 숱한 위기 상황을 겪어본 인호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인호는 조용히 간부들에게 다가갔어요. 실례하겠습니다. 환자 가족인데요. 정확히 어떤 사고였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장병철 중대장이 인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냥 시골 농부 정도로 보였어요. 훈련 중에 넘어져서 다친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고요? 우리 손주가 의식불명인데. 인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누구길래 우리 부대 일에 함부로. 장병철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병원장이 복도로 나타났습니다. 병원장은 인호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경례를 했어요. 백인호 전 준장님이십니까? 순간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장병철과 다른 간부들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준장이라는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인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아침, 백인호는 지훈이 있던 부대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낡은 승용차 한 대가 부대 정문 앞에 멈춰 섰어요. 인호는 차에서 내려 위병소 근무자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면회 신청하러 왔습니다. 민간인 면회는 사전 신청이. 위병소 근무자가 말을 하다가 멈췄어요. 인호가 내민 신분증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예비역 준장이라는 계급이 적혀 있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비병은 급히 내부로 연락을 취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단 부사단장이 직접 정문으로 나왔습니다. 인호를 보자마자 깍듯이 경례를 했죠. 백인호 전 준장님, 오랜만입니다. 사관학교 후배인 김태호입니다. 태호야, 그동안 잘 지냈나? 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곳까지? 인호는 지훈의 일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태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니 즉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내부 조사로는 한계가 있을 거야. 군단 헌병대를 불러주면 좋겠는데. 태호는 잠시 고민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호의 과거 경력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의 판단을 함부로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1시간 후 군단 헌병대에서 조사관이 파견됐습니다. 서유진 소령이었어요. 헌병대 조사과장을 맡고 있는 유능한 조사관이었죠. 유진은 인호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백인호 전 준장님이십니까? 유진아, 많이 컸구나. 저를 기억하십니까? 유진은 과거 특전사 시절 인호의 부하였어요. 당시 중이었던 유진은 인호 밑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원칙을 중시하고 정의감이 강한 성격도 인호의 영향이 컸죠. 상황을 알려주십시오. 인호가 지훈의 사건을 자세히 설명하자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명백한 집단 폭행 사건입니다.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거야. 이미 은폐 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테니까. 유진은 곧바로 조사팀을 꾸려서 해당 중대로 향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헌병대 출현에 부대 전체가 술렁였어요. 장병철 중대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백지훈 이병 폭행 사건 수사차 왔습니다. 관련자들을 전부 소집해 주십시오. 폭행이라니요? 그냥 훈련 중 사고였는데. 그건 저희가 판단할 일입니다. 유진의 단호한 목소리에 장병철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곧이어 최민재를 비롯한 가해자들이 조사실로 불려갔습니다. 한편 인호는 지훈의 생활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침대 밑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지훈이 매일 일기처럼 기록해둔 것이었죠. 수첩을 펼쳐본 인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 안에는 지훈이 당한 가혹행위들이 날짜별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오늘도 민재 병장이 때렸다 이유는 세면대 청소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 얼굴이 많이 아프지만 참아야 한다. 선임들이 밤에 불러내서 또 맞았다. 이번에는 다른 후임들도 같이 맞았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오늘은 특히 심했다. 민재 병장이 전투화로 배를 찼다 토할 것 같았지만 참았다. 할아버지가 보면 속상해하실 것 같아서. 인호는 수첩을 덮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은 평정을 유지했어요. 과거 특전사 시절 단련된 자제력이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조사실에서는 최민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백지훈 이병을 구타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가끔 훈육 차원에서. 훈육이라고 하면 민재는 말을 흐렸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명백한 폭행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유진은 냉정하게 조사를 계속했어요. 다른 목격자들도 하나씩 불러서 진술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모른다고 했지만 점차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조사가 진행되면서 상황은 급격히 돌아갔습니다. 유진 소령의 치밀한 수사 앞에서 가해자들의 거짓말이 하나둘 무너져 내렸어요. 특히 최민재와 함께 지훈을 폭행했던 박상훈 병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재 병장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박상훈의 자백이 시작되자 다른 가해자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이때까지 단합해서 입을 다물고 있던 이들 사이에 균열이 생긴 거죠. 최민재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조사실에서 나와 은밀히 동료들과 상의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다 죽는다. 일단 여기서 나가자. 어디로 가겠습니까? 일단 부대 밖으로 나가서 시간을 벌어야 해. 민재는 몰래 부대를 빠져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유진이 예상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헌병들이 부대 출입구를 모두 통제하고 있었거든요. 정문을 통과하려던 민재는 헌병에게 발각됐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잠깐 외출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조사 중이라 외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십시오. 민재는 헌병을 밀치고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훈련된 헌병들에게 금세 붙잡혔습니다. 도주 시도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민재가 체포되는 소식이 전해지자 부대 전체가 더욱 술렁였어요. 장병철 중대장은 점점 다급해졌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거든요. 유진은 즉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민재의 생활관과 사물함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것들이 발견됐습니다. 사물함 깊숙한 곳에서 나온 건 쇠파이프와 강목이었어요. 후임들을 때리는 데 사용했던 도구들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민재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동영상이었죠. 이건 완전히 고문 수준입니다. 유진은 동영상을 보며 분노를 참기 어려워했어요. 화면 속에는 지훈을 비롯한 후임들이 선임들에게 폭행당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민재는 이런 장면들을 재미로 촬영해뒀던 거예요. 증거가 확보되자 장병철은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상부에서도 연락이 계속 왔어요. 중대장, 이 사건 어떻게 처리할 건가? 최대한 조용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언론에는 절대 알려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문이 새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부대 안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고 일부는 가족들에게 전화로 상황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장병철은 전 중대원을 집합시켰어요.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는 절대 외부에 언급하지 마라. 특히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는 명령이다. 하지만 병사들의 표정은 싸늘했어요. 지훈과 친하게 지내던 동기들은 특히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인호는 병원에서 의식을 잃은 지훈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유진으로부터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유진아, 이대로는 또 덮어질 것 같은데. 아닙니다. 증거가 확실하니까 반드시 처벌받을 겁니다. 군대 내부에서만 처리하면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외부의 눈이 필요해. 인호는 결심을 굳혔어요. 이제는 공개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진아, 내가 직접 움직이겠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국회 국정감사위원회에 진정서를 낼 거야.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정식으로 고발하겠다. 유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사건을 공론화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될 텐데. 그래야 해. 우리 손주 같은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려면 말이야. 인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조용했던 노인의 눈빛에 과거 특전사 시절의 날카로움이 되살아나고 있었죠. 이젠 나도 공개적으로 간다. 백인호의 진정서가 국회에 접수된 지 사흘 만에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기사로 시작됐지만 전직 특전사 준장이 손주의 집단 폭행 사건을 고발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순식간에 전국적인 이슈가 됐어요. 각종 방송사와 신문사 기자들이 부대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했던 산골 부대가 하루아침에 전국의 관심을 받게 된 거죠.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한 보병부대입니다. 현재 부대 측은 어떤 공식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들의 리포트가 전국으로 방송되면서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어요.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분노의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부대 내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연대장이 긴급히 소집됐고 사단장까지 직접 부대로 내려왔습니다. 장병철 중대장은 상급자들 앞에서 연신 변명을 늘어놨지만 소용없었어요. 중대장, 이 사건을 왜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나?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우발적 사고로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사고? 지금 언론에 나온 내용을 봤나? 고문 도구까지 발견됐다는데. 사단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이미 국방부에서도 연락이 왔고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즉시 중대장 직위에서 해제하겠다. 그리고 군 검찰에 수사 의뢰한다. 장병철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군 생활 10여 년 만에 이런 치욕을 당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최민재는 변호사 접견을 받고 있었어요. 변호사는 상황의 심각성을 알려줬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폭행이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가혹행위로 판단되고 있어요. 더구나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니까 상해 혐의도 추가될 겁니다. 그럼 얼마나 받을까요? 최소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도 가능합니다. 특히 동영상 증거가 결정적이에요. 민재는 처음으로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반성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기적이 일어났어요. 의식을 잃었던 백지훈이 눈을 뜬 거죠. 중환자실에 있던 의료진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지훈아, 정신 차렸니? 어머니의 목소리에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의사가 간단한 검사를 실시했어요. 신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기억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아, 나 할아버지야 기억나니? 인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지훈은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아버지, 네, 기억나요. 그런데 제가 왜 여기 있는 거예요? 부대에서 사고가 나서 다쳤다. 사고요? 무슨 사고인지 기억이 안 나요. 의사는 가족들을 따로 불러 설명했습니다. 외상성 기억상실로 보입니다. 사고 전후의 기억이 일부 사라진 상태예요.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도 있지만 영구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족들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지훈이 깨어난 건 다행이지만 그 끔찍했던 기억을 잃어버렸다는 것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인호는 조용히 지훈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손주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고 여윈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다들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아니다, 넌 잘못한 게 없어. 할아버지가 다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인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손주가 겪었던 고통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인호의 마음속 분노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밤이 깊어도 인호는 병실을 떠나지 않았어요. 지훈의 곁에서 묵묵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과거 특전사 시절 동료들의 마지막을 지켜봤던 그 밤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손주였고 아직 살아있었거든요. 군 검찰에서 최민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태도는 여전히 불손했어요. 오히려 사건이 커지면서 자포자기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후임 교육이었습니다. 원래 군대는 그런 곳 아닙니까? 검사의 질문에 민재는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육이라고 하지만 피해자는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이것도 교육입니까? 그건 제가 의도한 게 아닙니다. 운이 나빴을 뿐이죠. 민재의 말에 검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뻔뻔함은 처음 봤거든요. 한편 백인호는 구치소 면회실에서 최민재와 마주 앉았습니다. 민재는 인호를 보자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할아버지가 직접 오셨네요. 손주 보러 온 거예요? 인호는 아무 말 없이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과거 특전사 시절 적의 포로를 신문할 때와 같은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우리 지훈이가 당신에게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괴롭혔습니까? 잘못? 아무것도 안 했죠. 그냥 재미없어서 때린 거예요. 군대에서 그런 일은 흔한 거 아닙니까? 민재의 말에 인호의 주먹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재미로 사람을 때렸다고요? 네, 재미로요. 그놈이 맞는 표정이 우스워서 말이에요. 할아버지도 젊었을 때 그런 적 있잖아요. 민재는 계속 도발적인 말을 이어갔어요. 마치 인호를 화나게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70 넘었죠. 늙은이가 뭘 어쩌겠어요. 법대로 해봐야 저는 몇 년 있다가 나와요. 그때까지 할아버지가 살아있을까요? 그 순간 인호의 눈빛이 변했어요. 과거 전장에서 적을 대할 때의 살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민재도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는지 뒤로 물러섰어요.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인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면회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서유진이 인호의 표정을 보고 놀랐습니다. 준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하지만 인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어요. 유진은 오랜 경험으로 그것이 위험한 신호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둘은 구치소 밖 카페에 앉았어요. 유진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장님, 제가 뭘 드릴까요? 됐다, 그냥 앉아있자. 인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머릿속에는 민재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늙은이가 뭘 어쩌겠어요? 유진은 인호의 마음을 읽었는지 진심 어린 조언을 했어요. 준장님, 이제 그만 놓으십시오. 법대로 가면 됩니다. 증거도 충분하고 여론도 우리 편이에요. 법대로. 네, 군사재판에서 반드시 중형을 받을 겁니다. 준장님이 직접 나서실 필요 없어요. 유진의 말은 옳았어요. 하지만 인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법대로 한다고 해서 손주가 겪었던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거든요. 유진아, 너도 손주가 있나?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그렇구나. 손주를 봐야 이 마음을 알 텐데. 인호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손주를 향한 사랑과 가해자에 대한 분노,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준장님, 혹시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유진의 날카로운 질문에 인호는 잠시 멈췄어요. 과연 다른 생각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생각? 과거 특전사 시절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생각 말입니다. 인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진의 걱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알겠다, 법대로 하자. 정말이십니까? 그래, 법대로 하자. 내가 뭔가 다른 짓을 한들 손주가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 인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돌아서는 그의 얼굴에는 흔들리는 눈빛이 역력했습니다. 정말로 법대로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민재 같은 놈이 몇 년 후에 멀쩡히 나와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는 않을까요? 유진은 인호의 뒷모습을 보며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오랜 경험상 인호가 완전히 포기한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위험한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군사법원에서 최민재와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는 백인호와 지훈의 가족들, 그리고 수많은 기자들이 자리를 메우고 있었어요.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사건이 된 만큼 재판부도 신중한 모습이었습니다. 검사는 차근차근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어요. 압수수색에서 나온 고문 도구들과 폭행 동영상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법정 안은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이 흘렀죠. 피고인 최민재는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기 확립이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최민재의 변호사는 선처를 호소했어요.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판단력을 잃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민재 본인은 여전히 불손한 태도를 보였어요. 심지어 재판 중에도 피해자, 가족들을 힐끔힐끔 쳐다보며 비웃는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여러 증인들이 나왔어요. 부대 간부들과 동료 병사들이 차례로 증언대에 섰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죠.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훈련에 집중하느라 다른 건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의 증언이 계속되자 방청석에서는 한숨소리가 나왔어요. 백인호도 답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재판 사흘째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증언자 명단에 없던 한 병사가 법정에 나타난 거죠. 김태민 이병이었습니다. 지훈과 같은 기수로 입대해서 함께 괴롭힘을 당했던 동료였어요. 재판장님, 저에게 증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태민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재판부는 잠시 휴정을 선언하고 태민과 면담했어요. 증언하겠다고 나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훈이가 당한 일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동안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태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결심을 밝혔어요. 사실 태민도 지훈만큼이나 심한 괴롭힘을 당했었거든요. 하지만 보복이 두려워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재개되자 태민이 증언대에 섰어요. 법정 안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증인은 피해자와 어떤 관계입니까? 같은 기수로 입대한 동기입니다. 그리고 저도 함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목격했습니까? 태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어요.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거의 매일 밤마다 지훈이와 저는 선임들에게 불려나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강목과 쇠파이프까지 사용했습니다. 태민의 증언이 이어지자 방청석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의 어머니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울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민재 병장은 저희를 교육용 샌드백이라고 불렀습니다. 기분이 나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희를 불러내서 때렸어요. 그런 상황을 왜 지금까지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무서웠습니다. 신고하면 더 심하게 당할 것 같아서, 그리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태민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지만 끝까지 증언을 마쳤어요. 그의 용기 있는 증언에 법정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검사는 추가 질문을 했어요. 사고 당일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날 밤 지훈이는 훈련에서 실수했다는 이유로 불려갔습니다. 저는 옆 건물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지훈이의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더 심하게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됐습니까? 1시간쯤 지나서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선임들이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하다. 깨어나지 않는다는 말을 했어요. 그때서야 저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태민의 증언이 끝나자 변호사는 반박했어요. 증인의 증언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직접 본 것이 아니라면. 직접 봤습니다. 태민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나갔다가 창문을 통해 봤습니다.
최민재 병장이 지훈이의 머리를 벽에 박는 걸 직접 봤어요. 이 순간 최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결정적인 목격자가 나타난 거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백인호는 태민에게 다가갔어요. 태민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인호를 바라봤습니다. 인호는 태민 앞에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다, 내가 내 손주를 살렸다. 태민은 눈물을 흘리며 인호의 인사를 받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인호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선고가 내려졌어요. 최민재는 징역 5년형을 받았고 나머지 공범들도 각각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장병철 전 중대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처벌받았죠. 선고가 내려진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백지훈은 서서히 회복하고 있었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뇌출혈 후유증으로 오른쪽 다리에 마비가 남아서 휠체어를 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꾸준한 재활 치료를 받으면 걸을 수 있을 거라고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았죠. 백인호는 매일 아침 병원에 나와서 지훈의 재활 치료를 도왔습니다. 물리치료실에서 지훈이 힘들어할 때마다 격려의 말을 건넸어요. 지훈아, 조금만 더 힘내자. 할아버지가 옆에 있으니까. 네, 할아버지, 그런데 제가 정말 걸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우리 지훈이가 얼마나 강한 아이인데. 지훈은 여전히 사고 당시의 기억을 되찾지 못했어요. 어쩌면 그게 다행일지도 모른다고 인호는 생각했습니다. 그 끔찍했던 기억들을 평생 안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었거든요. 오후가 되면 인호는 지훈의 휠체어를 밀고 병원 산책로를 걸었어요. 봄이 오면서 벚꽃이 피기 시작했고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할아버지,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무슨 소리야, 할아버지가 뭘 힘들어하겠니? 뉴스에서 봤어요. 할아버지가 저 때문에 많은 일을 하셨다고. 지훈은 자신을 위해 인호가 얼마나 애썼는지 알고 있었어요. 비록 사고 당시의 기억은 없지만 그 이후 벌어진 일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마라,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야. 산책로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한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사건 이후 인호를 여러 번 취재했던 기자였어요. 안녕하십니다. 짧은 인터뷰 부탁드려도 될까요? 인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훈은 휠체어에서 조용히 할아버지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분이신지요? 변화라, 글쎄요. 우리 손주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게 가장 큰 변화죠. 혹시 그저 복수심 때문이었나요? 가해자들을 처벌받게 하려는. 기자의 질문에 인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복수심이었을까요? 처음에는 분명 그런 감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죠. 복수심. 인호는 지훈을 바라봤어요. 휠체어에 앉아있지만 예전처럼 밝은 표정을 되찾은 손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람은 때론 2번 죽기도 합니다. 2번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첫 번째는 몸이 죽는 거고 2번째는 마음이 죽는 거죠. 우리 지훈이는 몸은 살아났지만 마음이 죽을 뻔했어요. 나는 그걸 막고 싶었을 뿐입니다. 기자는 인호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손주의 미래를 지키려는 할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럼 이제는 마음이 편하시겠네요. 편하다기보다는 안심이 되죠. 이런 일이 다른 아이들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기자가 떠나자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할아버지, 저 정말 괜찮아요. 이제 그만 걱정하셔도 돼요. 걱정이 어디 가겠니? 할아버지 평생 걱정할 거야. 인호는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여전히 마른 어깨였지만 예전보다는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면서 두 사람은 병실로 돌아갔어요. 지훈은 재활 치료로 지쳐서 금세 잠들었고 인호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는 부대에서 전역한 김태민이 보였어요. 태민은 용기 있는 증언 이후 부대에서 따뜻한 보호를 받으며 무사히 전역했습니다. 지금은 대학교에 복학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죠. 태민은 병실 창문을 보고 깊숙이 인사했어요. 인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례했습니다. 서로 말은 없었지만 충분히 마음이 통했어요. 그날 밤 인호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습니다.
손주 곁에서 지키며 보낸 수많은 밤들 중에서 가장 평안한 잠이었어요. 지훈의 고른 숨소리가 들리고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살랑거렸습니다. 이제야 정말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긴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온 거죠. 백인호라는 한 노인의 조용하지만 확고한 의지가 마침내 손주를 지켜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지우는 몇 개월 후 다시 걸을 수 있게 됐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하게 됐습니다. 인호는 다시 시골로 돌아가 조용한 농사일을 재개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손주를 지켜낸 할아버지의 마음에는 깊은 평안이 자리 잡았거든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하셨을 테니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